지금 오페라 파바로티 노래가 나올 겁니다. 제목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네요. 이게 보자 이제 13년에 게시됐네요. 유튜브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이태리어하고 우리말 번역이 나오네요. 파바로티가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4, 5년 됐죠? 4, 5년 더 됐나? 세계 최고 20세기, 21세기에 걸쳐 살았던 테너 가수입니다. 3대 테너가 같이 연주한 적도 있죠. 도밍고, 파바로티, 또 누구죠? 한 사람? 근데 잊어버렸네. 지금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설교 준비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 때는 마당에 나가서 텃밭 또 마당 잡풀 제거 그리고 또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밥 먹고 가족하고 같이 밥 먹고 뭐 또 집안일 정리할 게 있어요. 이 김치, 배추를 어디 택배로 가져오거든요. 신청해서 그거를 한 이틀 정도 익혔다가 큰 김치 넣는 통 있죠? 김치 냉장고에 따라오는 거기다가 다시 담아서 냉장고에 넣는데 그 작업을 혼자서는 못합니다. 같이 하고 그러면 닦고 그릇 쭉 하고 이제 금방 올라왔습니다. 설교 준비를 아직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200장 온 거지. 몇 장 하죠? 35장, 36매? 그 정도 합니다. 네, 한 25매 정도 했어요. 한 10매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감독하려고 하다가 오페라 잠깐 넣었습니다. 꺼야 되겠습니다. 참 좋아요. 이 파바로티 힘 있습니다. 목소리 끄겠습니다. 이거는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자,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어저께 녹화하다가 글자가 거꾸로 되네 이렇게 말했죠. 지금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한 거 보니까 보기는 똑바로 보여요. 참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바보죠. 초등학교 때 어떤 물체를 거울로 이렇게 비치면 어떻게 보이나 그런 거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거 비슷한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게 나오지만 실제 보일 때는 제대로 나옵니다.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25강입니다. 오늘은 이 화면에서 좀 더 떨어져 앉았습니다. 어제는 처음 하느라 그냥 바짝 대고서 하니까 얼굴도 너무 크게 나오고 또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떨어져 있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울림이 많네요. 다행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막혔거든요. 성대 울림이 많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이 답답한데 이 마이크는 다행스럽게 그 소리를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울려서 좀 떨어져서 보려고 합니다. 약간 떨어졌어요.
예, 제가 여기 영천 원당으로 와서 요 자리에 지금 뒤에 책장이 있고, 책장이 요 뒤에가 있고 저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앞에 책상이 있고요. 오른쪽에 동쪽으로는 큰 창이 있고 왼쪽으로는 북쪽으로 서쪽으로는 작은 창이 있습니다. 여기 거의 제가 여기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편안합니다. 여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 다른 글도 쓰고 요즘은 예수 어록을 쓰고 있죠. 이런 글쓰기가 좀 특이하기는 한 겁니다. 이 예수 어록해서 그 요한복음에 따른 그거를 쭉 해설한 사람이 없죠.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없어요. 새로운 시도인데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어록을 갖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요. 거긴요. 예수, 생명, 뭐 그런 것들. 너무 길어요. 예수 연설문이 길게 나옵니다. 어쨌든 뭐 시도하는 거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강독을 하게 됐습니다. 149쪽 밑에서 셋째 줄 25강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윈의 진화론 이거하고 신학하고 어떤 관계냐 그거를 맥커레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쪽 극단에 있는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죠.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들은 신학에서도 근본주의자들, 과학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신을 부정했다. 이런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양쪽도 잘못된 겁니다. 1850년에 이르면서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이 나오게 된 그 당시 유럽의 서해 정신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50년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영국 지식인들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잘 나갔죠. 1800년대요. 대부분의 영국 지식인들은 생물학적 진화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진화의 배후에는 어떤 기제가 있을까? 이 기제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겁니다. 진화의 배후에는 어떤 기제가 있을까? 이게 기제가 학문 용어에서는 많이 쓰는 겁니다. 기제. 이 영어로 뭐라고 하든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전문 용어들이 내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증상이에요. 점점 망각해서 나 자신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단계일 때 죽으면 제일 난 거죠.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이 축소돼서 하나의 점처럼 남는 그런 상태에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떤 기제 영어로 알았었는데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는 대충 좀 들어오긴 하죠. 진화의 배후에는 어떤 동기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물꼬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단초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거를 물꼬라는 말이 더 표현 맞겠네요. 진화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 있지 않았겠냐. 그런 질문입니다. 종의 진화가 일어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이 쭉 올라가게 되면 조상이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종이 갈라집니다. 진화론에서 중요한 것은 조상이 같다고 하는 거지, 종이 갈라진 다음에 종에서 종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좀 섣부른 그 기독교인들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냐, 한 증거 대라. 만약에 진화가 됐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원숭이하고 인간도 중간쯤 이렇게 진화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허튼 소리입니다. 그건 진화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종의 진화가 일어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라마르크의 안경이 좀 시원찮네요. 지금 제가 안경이 3가지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는 다초점 안경입니다. 이건 보통 예배 드릴 때 써요. 책만 읽을 때는 이건 돋보기 안경이고 맞습니다. 멀리는 잘 안 보이죠. 멀리 볼 땐 벗어야 돼요. 책 읽을 땐 이걸 씁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 볼 땐 요 안경을 씁니다. 이거 돋보기인데 조금 멀리 초점이 잡혀졌죠. 근데 지금 이 책을 볼 때는 원래 녹음만 할 때는 이 돋보기 책만 읽는 걸로 했는데 지금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끔 내가 또 저걸 봐야 되거든요. 잘 되나 안 되나 봐야 되니까 지금 다초점, 이 안경을 쓰는데 지금 잘 초점이 안 잡히네요. 그래서 지금이 밤이거든요. 그래서 밝기도 그렇고 전등빛이 비쳐서 눈 좀 부시고, 다음부터는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연 조명 아래서 하면 눈이 덜 부시죠. 라마르크의 생물 변이 진화론은 프랑스의 정치적 과격주의를 떠올리게 했는데도 빅토리아 시대 많은 영국인들에게 점차 받아들여졌다. 라마르크의 이론은 자기 형상의 정서에 쉽게 동화되었고, 이러한 정서 안에서 사람들은 동물들의 여러 특성이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여 발달한 것으로 여겼다. 그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찰스 다윈을 생물학적 진화의 현상, 물론 그가 그 범위를 확장시켜 놓은 것은 분명한데, 그 현상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이 벌어진 방식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내놓은 사람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그냥 읽기만 해서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찰스 다윈을 생물학적 진화의 현상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그건 이미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진화의 과정이 벌어진 방식에 대한 하나의 이론을 내놓은 사람으로 기억해야 한다. 아하, 이거는 진화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훨씬 이미 무르익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을 다윈이 내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하나의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가능했다는 얘기인가? 좀 더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 이론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소제목, 다윈의 진화론, 핵심 주제. 불빛이 약한지 이 책의 그림자가 좀 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보겠습니다. 다윗의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다루려면 그의 생각들이 어떻게 서서히 발전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점차 제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이번 장에 제한된 목적상 우리는 종의 기원 1859년에 나온 이 책이
생물학적인 진화 현상에 대해 제시한 새로운 이해를 구성하는 다음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세 가지 주제. 뭔가 봅시다. 1. 변이의 원리. 변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어떤 주어진 개체군 내의 개체들 사이에서 변이가 일어난다. 돌연변이를 가리키나요? 돌연변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변이. 개체들 사이에서 개구리면 개구리,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개체들 변이가 생겨서 신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2. 유전의 원리. 새끼는 관계없는 다른 개체보다 부모를 훨씬 많이 닮는다. 유전된다고 하는 거죠. 3. 선택의 원리. 어떤 형태의 생명체는 주어진 환경에서 다른 형태의 생명체보다 더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한다.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변이의 원리, 유전의 원리, 선택의 원리. 다윈은 진화를 재생산의 차이를 통해 특정한 생명 형태들을 걸러내는 자연 내의 분류 과정으로 생각한다. 다윈은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 불렀다. 그의 접근 방식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과학적 이론의 목적은 관찰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안경이 참 초점이 맞지 않네요. 이게 지금 밤이기도 하고 아까 저녁 때 일을 너무 많이 했나? 안경을 좀 닦아야 되나?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 책만 보는 안경을 좀 닦아서 써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책만 보는 안경이 잘 보여요. 자, 세 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윈은 진화를 재생산의 차이를 통해 특정한 생명 형태들을 걸러내는 자연 내의 분류 과정으로 생각한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윈은 이 과정을 분류 과정으로 생각한다.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 불렀다. 그 접근 방식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이건 신학자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참 맥커레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과학적 이론의 목적은 관찰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을까? 다윗은 종의 기원에서 이 책 이름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 종의 기원에서 라마르크의 생물 변이설이나 페일리의 신의 특별 창조 같은 기존의 진화 이론들로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던 많은 관찰 사실들을 제시했다. 많은 동물들이 분명한 기능이 없는 흔적 구조나 미발달 구조, 포유류 수컷의 젖꼭지나 날지 못하는 많은 새들의 날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좋은 사례다. 흔적만 남아있죠. 옛날에 사용했던 건데 없어지는 거예요. 수컷의 젖꼭지와 날지 못하는 새들의 날개. 페일리의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의 이론은 종의 개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어째서 이념을 설계하신단 말인가? 다윈 이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의 개념이다. 자연 선택. 밑줄 긋고 자연 선택. 대려 밑줄 긋고. 다윈은 가축이나 비둘기 사육자들이 사용하는 인공선택의 자연과 유사한
다시 한번요. 다윈은 가축이나 비둘기 사육자들이 사용하는 인공선택의 과정과 유사한 자연 속 가상의 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자연선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예요. 자연선택. 그는 1855년 3월에 비둘기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사육자들이 목주름 같은 새로운 특징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참 연구를 철저하게 했군요. 다윈은 그 비둘기 품종들이 모두 소위 양비둘기 라는 하나의 공통 조성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수백 년에 걸쳐 비둘기에게서 이끄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자연 속에서 더 긴 기간에 걸쳐 작용하면서 그에 비길 만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비슷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 자연 선택 그것을 이렇게 쭉쭉 다른 종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같은 시기에 이와 상당히 유사한 생각을 전개한 사람이 엘프리드 윌리스였다. 1823년에서 1913년 살았던 사람. 90살까지 살았군요. 그는 1850년대 후반에 다윈이 그의 이론의 여러 측면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윈과 윌리스는 월리스죠. 윌리스가 아니라 월리스는 1858년 7월 린네 학회 모임에서 그들의 진화론적 개념들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발표가 이루어진 후에도 그 질문에 대해 의미 있는 관심이 생겨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윈과 월리스가 1850년대 후반에 상당히 유사한 자연 선택의 개념들을 전개하긴 했지만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다. 대체로 강조점의 차이들이다. 예를 들어 다윈은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월리스는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개체군들을 생겨나게 만든 여러 품종과 종에 대한 환경적 압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연 선택으로 분명하게 수렴되는 공통점에 비하면 이런 차이점은 사소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이 우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에 과학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그 부제를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런지 이 자연과학에 대한 설명이 아주 전문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죠. 뭐 결론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연과학자라서 그래 결론만 툭툭 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아주 엄밀하게 설명하네요. 그거 좀 지루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압축적으로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맥그레스가 완전히 뭡니까 그 진화론에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듯이 글을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고 이게 신학교 교재는 아니죠.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강의하기는 힘듭니다. 자, 인내심을 갖고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4분 됐으니까 30분 정도 합니다. 앞에 음악을 틀었으니 30분 조금 더 넘어도 되겠습니다. 이후 다윈은 자연 선택의 증거를 가축과 재배 식물의 변이라고 하는 책 1868년에서 온전히 다룬다. 그런데 월리스도 다윈 못지않게 뛰어난 학자인가 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학자도 그렇고 음악가도 그렇고 또 화가도 그렇고요. 신학자도 영성가도 다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널리 이름이 난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 이름이 난 사람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갔던 것 뿐이죠.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다윈 못지않은 이런 학자로 보입니다. 월리스가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대체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자 다윈은 자극을 받아 진화에 대한 저서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출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연 선택을 다룬 더 방대한 분량으로 계획된 책의 원고를 25만 단어 정도 이미 써놓았었는데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가려면 좀 더 짧고 초점이 분명한 책을 내야 함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다윈은 1859년에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즉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존소 라고 하는 책을 펴냈다. 지금은 어디서나 종의 기원이라는 더 짧은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는 이 책의 논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제시할 것이다. 좀 더 또 자세하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맥거레스는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윈이 이렇게 저렇게 그 시대 상황에서 다른 경쟁적인 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업적을 냈는데 그 핵심이 이거다. 그렇게 하면 얘기해도,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이 그렇게 상충되는 게 아니다. 이 다윈이 그걸 목표로 해서 한 게 아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맥거레스는 아주 본격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하려고 하네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다윈은 먼저 폭넓은 관찰로 확증된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1. 모든 종은 번식력이 충분하기에 번식력. 모든 자손이 살아남아 번식을 한다면 해당 개체군은 더 커질 것이다. 이 번식력이 정말 대단하죠. 그 물고기들도 알이 한번 배출될 때 수만 개 되지 않습니까? 이 주기적인 변동이 있긴 하지만 개체군들은 대체로 같은 크기를 유지한다. 그렇죠. 개체군. 고양이면 고양이, 사람의 개체군입니다. 3. 먹이와 같은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쟁해서 생존에 적자 생존이죠.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 형태를 지탱시켜주기에 충분한 자원이 없다 보니 생존 투쟁이 생겨난다. 다윈과 월리스 모두 토마스 멜서스가 쓴 인구론을 읽었는데 1797년에 나온 책 인구론. 그 책은 인구의 수가 자원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먹을 게 많으면 인구가 늘어나고 먹을 게 적으면 인구가 줄어든다. 다윈과 월리스는 모두 살아있는 종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경쟁을 벌이기에 생존 투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논중에 두 가지 관찰 사실이 추가된다. 여기에서 다윈은 비둘기 육종에 대한 지식을 활용했다. 앞에서 세 가지이고, 네 번째, 한 개체군의 개체들은 서로 상당한 변이를 보여준다. 중요한 건 변이에요. 근데 그 변이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돼지라고 하는 개체군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거기서 또 갈라지나? 점점 종이 다양해지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해지나? 아니면 종이 숫자가 말입니다. 줄어들 수도 있나? 근데 상당한 변이를 보인다고 하면 먹을 게 없어서 멸종하지 않는 한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5. 이 변이는 상당 부분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다. 다만 이것의 메커니즘 분명하지 않다. 이 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수컷은 이제 젖꼭지만 있지 애기들을 키울 필요 없으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만 남아있지. 근데 그게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세대를 넘어서. 근데 왜 그런지는 메커니즘 아직까지 모른다. 얘기죠. 다윈이 모른다고 얘기한 걸까요? 지금도 모른다는 걸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다윈은 두 가지 추론을 끌어냈다. 지금 다윈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메커니즘이 밝혀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6. 환경에 덜 적합한 또는 덜 적응한 개체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낮기에 번식 가능성도 더 낮다. 그에 반해 환경에 더 적합한 개체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고 번식하여 유전 형질을 후대에 전달할 가능성도 높다. 다윈은 이러한 여과 과정을 자연선택이라고 불렀다. 자연선택. 밑줄 긋고 7.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개체군을 만들어낸다. 시간이 가면 이런 변이들이 축적되어 결국 새로운 종을 형성하게 된다. 변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결국 그 변이가 된 게 그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변이가 변이를 낳고 하다 보면 새로운 종까지 간다 하는 거죠.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32분 20초 됐네요.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밤이라서 이 전등 불빛이 좀 눈이 부시네요. 앞에는 이제 모니터 불빛이고 위에는 전등 불빛이고 낮에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를 마침 해야죠.